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박사모 카페 죽창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한 회원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평화적 대응만으로는 안 된다며 대나무를 잘라 죽창을 만들고 태극기를 매단 사진을 게재했고 이에 수많은 동조 댓글이 달렸습니다. 개인 회원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탄핵이 인용되면 각자 개별 행동을 해야 하고 자신 역시 개별 판단을 하겠다며 자신의 자녀들이 아직 어리지만 자신은 살 만큼 살았다는 자살태를 암시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렇게 모두를 협박하고 있는 박사모를 말리기는커녕 이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대통령의 행동은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두고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냅니다. 하루빨리 헌재 탄핵 심판 결론이 나길 오늘도 빌어봅니다. 죽창 태극기 같은 짓들은 정말 더는 못 봐주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뉴스는 아무래도 어제 특검의 수사 발표가 있었으니까 관련 뉴스가 아주 쏟아지고 있어요. 네, 어제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요. 박 대통령한테 적용한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 수수받은 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시행, 공무원과 민간의 인사부당 개입 등인데요. 이로써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검찰이 앞서 적용했던 8가지를 포함해서 총 13개로 늘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도 냈죠. 예, 100페이지가. 네, 거의 100조 가깝습니다. 네, 여기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언론들이 이제 그 보고서 기반해서 후속 보도들을 많이 냈어요. 관련 보도 좀 모아서 알려주세요. 네, 한겨레 보도가 좀 눈에 띄는데요. 관련된 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특검 관계자발 설명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아내는 일을 했고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파를 좌파로 몰아서 척결하는 일을 했고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매질을 가하는 일을 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딱 들어맞죠, 여기에. 예. 그러니까 반대파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면 다 좌파가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다 척결하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면 잘라버리고. 예, 예. 속칭 매질이죠. 여기서 나오는. 그리고 안정권 수석은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 앞에 2단계가 있죠. 최순실 씨가 돈 벌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 그 사업 계획을 세우면 대통령은 그걸 대통령명으로 지시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돈을 받아내는 거죠. 예. 훌륭한 역할 분담입니다. 네. 이걸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취임 이후부터요. 쭉 했다. 예. 예.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사실 스포츠 재단하고 미르 재단, 이 두 재단을 중심으로만 바라봐서 그렇지, 여기 드러나지 않은, 그전에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재단과 동시에 이 일을 시작했을까요? 그전에 오랜 세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도 많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예. 미얀마 같은 경우에 이 재단하고 직접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고영철 씨가 내놓은 문서나 이런 걸 통해 드러난 건데 그렇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일들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밝혀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 자, 또 관련 뉴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특검이 속칭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수사도 일정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월호 7시간은 여전히 미궁 속이긴 합니다. 하지만 특검 결과를 보면 대통령이 세월호 전날 저녁부터 당일 오전 10시경까지 무엇을 했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 시간엔 관제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확인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전날 시술 의혹 그리고 다음날 오전부터 시술 의혹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이건 특검이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여전히 당일 청와대에 없었다의 한 표인데, 네. 과연
특검도 밝혀내지 못한 걸 검찰 특수본에서 밝혀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헬기설 아직도 저는 한 표인데. 자, 세월호 7시간에 관해서는 그렇고요. 또 다른 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후속으로. 네, 대통령 비선 의료만이 아니라 미용 시술 관련해서요. 이미 알려진 새칭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에 이어서 이번에는 왕십리 원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왕십리 원장. 운동치료사인데요. 예. 왕십리 원장도 수시로 청와대에 드나들었다라는 거고요. 이들 3명의 비선 의료진 모두 무면허 의료업자였다고 합니다. 무면허. 예.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사를 놓은 사람이 공식 의료진 말고도 합치면은 10여 명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비선 의료진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면허가 없다. 예.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와대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게. 네, 말이 대통령- 멋있어서 그렇죠. 속칭 야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비선이라는 말이요. 예. 일반인들도 이렇게 무면허 의료업자들한테 잘 안 받거든요.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대통령을 그렇게 만나기 힘들다고 비서실장도, 김기춘 비서실장도 대통령 만나기 힘들었다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자주 만났어요. 이분들은 다 비선으로 몰래 들어가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재밌습니다. 참. 앞으로 다른 걸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이런 대통령은 다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비선으로 처리하고, 네, 왕십리 원장,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가 수시로 드나들고. 재밌습니다. 이 뉴스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요. 순수 문예진 문학동네 세월호 참사 추모집 눈먼 자의 국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내고 나서부터 문학동네가 우수도서가 우수수 줄었다라는 건데요. 2014년만 하더라도 25종이 우수도서였는데 2015년에는 5종으로 줄었고요. 게다가 문예지에 지원되던 10억 원의 지원 사업도 폐지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블랙리스트에 올랐군요. 예. 한마디로. 여기 문해진데, 예, 추모집을 냈다는 이유로 그동안 우수도서가 엄청 많이 선정됐는데 한 달에 한 평균 두 권 정도 선정됐는데, 그렇죠. 네, 다 없어졌다는 거고, 지원 사업도 폐지됐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가 운영이 됐다는 거죠. 구체적 사례였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는요. 청와대가 정경련을 통해서 운영했다라는 건데요. 특검 발표에 따르면 특정 단체명과 금액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지정해줬고요. 그래서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현대차, SK, LG 등을 통해서 총 68억 원을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한 해 동안 그랬다는 거고요. 14년부터 15년까지. 근데 네, 16년 10월까지요. 예. 그렇군요. 1년 반 동안. 예. 이런 단체들이 결국 지금 친박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태극기 흔들면서. 네, 청와대와 또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어제 전해드린 바와 같이요. 올해 1월 달까지도 계속 이들 단체 대표들과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요. 네, 선임 행정관이 아직도 전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집회들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자, 관련 뉴스 또 있습니까, 후속으로? 네, 두 번째 태블릿 PC 관련해서요. 명의자는 최 씨 소유의 건물 환경미화원이었다라는 특검 수사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 요금은요. 최 씨 비서의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에서 나갔다라는 건데요. 이 계좌에서는 다른 것도 나갔습니다. 최 씨 명의로 최 씨가 개통한 여러 대의 차명폰 요금도 나갔다라는 건데요. 특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직접 대리점을 찾아가서 개통했다고 하고요. 태블릿 PC 암호는 최순실 씨가 휴대전화 등에서 사용했던 L자 패턴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태블릿 PC에는 개통 다음 날인 10월 13일에 열렸던 박 대통령 말씀자료 수정본이 들어있었는데 검찰 조사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 자료를 자기가 최순실 씨에게 줬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증거가 차고 넘치는 거죠. 예. 최 씨 건물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이 했고 본인이 다른 대포폰 결제를 했던 계좌를 통해서 결제를 했고 본인이 개통을 했고 패턴도 같고 대통령 말씀 자료도 있고 정호성 비서관도 그 자료를 줬다고 하고 이게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동 경로가 그대로 최순실 이동 경로가 일치하고
본인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가짜뉴스를 통해서 이제 배포를 하죠. 본인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아직도 주장하고 있죠. 예. 가짜뉴스 관련도 또 뉴스가 있나요? 예, 다른 가짜뉴스도 갈수록 기승인데요. 헌재 선고 결과 나오는 걸 기대하면서 앞두고 가짜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최근에는 찬성이 31%다. 이런 식의 가짜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 의견이 31%다? 네, 그러니까 여론이 뒤집어졌다라는 거죠. 친박 집회에 나오는 분들의 탄핵 여론조사 아니에요? 근데 이 가짜뉴스는 주시합니다. 이게 가짜뉴스가 시작된 게 미 대선에서 트럼프 쪽에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가짜뉴스의 모태에 해당되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가짜뉴스가 주장한 것들과 거의 원조니까 유사한 논리들을 구사했어요. 기성 언론들은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CNS 뉴스. 원래 CNN 뉴스잖아요. 네네. CNS 뉴스. 이게 친트럼프 뉴스 사이트가 만들어져요. 뉴스 사이트가 똑같이 생겼어요. 예. 철자로 만들고. 우리도 이제 노컷 있잖아요, 뉴스가. 근데 노컷 일베라고 제어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팩트가 아니라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자기 주장을 뉴스의 포맷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사실처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뉴스 사이트하고 거의 같은 구성, 같은 디자인으로 만들거든요. 그 디자인으로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페이스타임을 통해서 많이 유포했어요. 우리는 이제 카톡을 통해서 많이 유포하죠. 네네. 예. 거의 유사한 구조인데 근데 미국 경우에는 그 배후에 그 엔지니어 출신으로 헤지 펀드를 운영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번 빅데이터 전문가가 있습니다. 미국에. 정치원금도 많이 내는 사람인데. 그 전문가가 프로를 고용해서 만든 사이트였어요. 실제로. 아마추어들이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전문가는, 트럼프 진영에 막대한 후원금을 냈던 사람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재벌과 또 겹치기도 하죠. 예. 우리나라 가짜뉴스 역시 이제 이 생산되는 뉴스의 포맷이나 사이트나 문구, 그리고 기사를 만들어내는 속도, 배포, 이런 거 보면은 매체 제작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총괄하는 게 거의 확실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단시간에 이런 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양의 컨텐츠를 이런 속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배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온라인 매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딴지일보, 예. 20년 전에. 예. 그리고 20년 가까이 유지했는데, 전문가의 온라인 매체, 이 전문가가 보기엔 이건 프로의 솜씨고, 그러니까 온라인 매체를 운영해 본 적이 있는 그 온라인 매체 의사 결정권자 레벨, 그런 사람이 총괄을 맡고, 그리고 그런 매체를 만들어 본 프로들이 뛰고,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당연히.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하냐면, 그 개별 그 기자들, 기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짜뉴스를 만든. 그러면 편집에 큰 방향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타블렛을 가짜로, 만들어라. 가짜 타블렛이라고 퍼뜨려라. 그럼 쫙 관련 기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속칭 야마라고 하죠. 기자들끼리. 예, 주제를 잡는다라는 차원에서요. 오늘 이렇게 언어가. 예, 속칭의 단어들을 몇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기자들은 그런 단어를 잘 쓰죠. 예. 일본 말이긴 합니다만. 예. 그거를 잡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매체, 이 기술적으로 어떤 사이트를 만들고, 그건 사실, 그런 걸 만들어 본 프로들이 와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콘텐츠를 나갈 것인가를 지시하는 사람, 컨트롤 타워가 되겠죠. 컨트롤 타워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좀 좁혀보면, 친박 진영에 온라인 미디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서 청와대와 교감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던 그런 총괄이 누굴까? 또 하나, 청와대에서 현재 이제 문고리 3인방 김기춘, 이 공백이 생겼잖아요. 네, 우병우 전 수석까지요. 네. 이 공백을 메우면서 그 공백 대행을 하고 있는, 그들이 했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거라고 짐작되는 컨트롤 타워는 누굴까? 대략 짐작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네. 계속 앞으로도 탄핵
심판 이후에도 추적하려고 하는데, 예, 헌재 사찰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제 본인과 신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 아마도 국정원 2차장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들 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이제 보도 내용이었잖아요. SBS의 주말에. 근데 이 보도가 사실이면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박 대통령이 갑자기 전화기를 들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여보시오, 그것 좀 알아보시오. 이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요. 본인 스타일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걸 수십 년간 그렇게 해오지 않았는데 공식 라인을 통해서 했을 리도 없잖아요. 이런 일을. 불법인데. 중간에 누군가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연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거 좀 알아봐달라고. 저는 그 연락을 하는 사람이 이 가짜뉴스의 컨트롤 타워이자 친박 집회의 컨트롤 타워이자 그리고 지금 그 공백을 메꾸고 있는 동일 인물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이 범주를 좁혀간 결과 후보들이 등장했습니다. 네. 아, 들인가요? 예, 복수인가요? 예. 아주 후보들이 등장했고 예, 예. 그중에서 추려가는 박 대통령은 평생 아주 극소수의 신뢰하는 사람하고만 소통했거든요. 예. 그건 이미 평생을 통해 여러 방식으로 입증된 거고 여러 사람이 일을 이렇게 막 나눠서 하지 않아요. 시스템을 믿지 않고. 예. 자, 누굴까요? 충분한 입증 자료가 나오면 제가 이제 공개할 생각인데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요. 네. 그림이 좀 그려졌다. 가짜뉴스 등장하면 앞으로 다음 시간 정도에 뭔가 말할 수 있게 생기지 않겠는가 예고합니다. 예. 자, 다음 수는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제 헌재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했습니다. 때문에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낳고 있는데요. 후임 재판관 지명이 탄핵 심판 선고 지연의 빌미가 되는 것을 우려해서 지명 절차를 유보했던 대법원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비겁한 결정이에요. 왜 비겁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냐면 탄핵 심판 결과가 나고 그래봐야 일주일밖에 상관 차이가 없잖아요. 그때 발표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지금 발표했어요. 그죠? 만약에 정말 그 후임을 빨리 바꿨어야 했다면 진작에 지명했어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이렇게 지명해버리면, 그 친박 진영,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예, 예. 변호인단이 주장해왔던 지금 7명이 될지 몰라서 7명이 되기 전에 결론을 내려가 한다는 게 지금까지 논리였는데 그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셈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들어서 이제 후임 지명됐으니까 후임이 새로 오면 결론을 내자 급하게 할 필요 없다. 이 논리를 계속 주장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후임이 지명이 안 돼가지고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압박을 받았겠죠. 양승태 대법원장이요. 대법원장도 보수 진영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임명을 받았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적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개입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발표한 거예요. 어중간하게 중간에 껴가지고 일주일만 있다가 발표하면 되는 것을 굳이 어중간하게 그래놓고 탄핵 선고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면 임명을 일주일 있다가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전혀 필요 없는 불필요한 그 논란을 만들어냈거든요. 예, 좀 어색한 게요. 이상훈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후임 없이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도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비어 있는 자리에 대해서는 후임자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헌재를 아직 나가지도 않은 자리에 대해서 후임자를 먼저 임명한 거죠. 그러니까 반쯤 어정쩡하게 박근혜 대통령 손도 들어주면서 그러면서도 요건 먹지 않게. 예, 진짜 어정쩡한 비겁한 결정이라고 봐요. 자, 그리고 앞으로 그 특검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이제 특검 수사 발표를 자세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 특검이 발표한 내용 중에 아쉽다. 이거 더 추적됐어야 하는 건데 김은지 기자는 없어요? 네, 아무래도 세월호 7시간과 관련돼서는요.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도 하지 못했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텅텅 비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초기부터 주장했던 그랜드 레저 코리아라고 있어요. 아, GKL. 예. 예, 예. 그랜드 코리아 레저군요. 예. 이 카지노 운영하는 예, 회사인데. 예.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그 수수료, 그 그랜드 이름 자꾸 헷갈리네요. 코리아 레저. 네네. 코리아 레저에 소속된 장애인 펜싱 선수단의 그 수수료를 먹었다 이거거든요. 너무 작아요. 이권으로. 제가 계속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최순실의 이권에 대한 집착 정도 막 그 은행에서 조직 개편을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도 사람을 꽂지 않습니까? 아니면 대사를 갑자기 전혀 경험도 없는 사람을 꽂아버리잖아요. 뻔뻔하게도 눈치 보지 않고. 그런데 그냥 그 수수료 사람당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카지노 이권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수사가 할 게 너무 많아서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줄기차게 노래 불렀던 카지노 정키빵. 예, 검찰 특수본에 제보하시는 걸로. 정키빵 이권에 눈독을 들였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고 추가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어디가 바닥인가, 얼마나 저열했는지 그 바닥을 들춰낼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카지노에서 그 정키빵, 소위 이제 빚으로 도박하는 거죠. 예. 그거 사채 회수하는 거거든요. 그 사채 회수할 때 이권이 생겨요. 그거는 또 들였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크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 관련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말 관련 네네. 사업들. 굉장히 코믹한데. 우리 말나라가 됐잖아요. 예. 말 수입과 관련된 또는 승마 시설 갑자기 늘었는데 이 관련 이권이나 예산들이 막 숨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특수본에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가장 황당한 게 이제 ODA 사업. 네. 이게 이제 개발도상국 원조자금, 국가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경제 수준이 되고 그러면 그동안 원조 받아왔던 것을 대감다는 의미에서 원조 자금을 만들어서 운영한단 말이죠. 굉장히 뜻깊은 자금입니다. 근데 이걸 해먹으려고. 이걸, 그리고 미얀마 대사까지 임명을 했고, 워딩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자손 대대로 해먹을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 주목하는 대목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공장 부지를 무상으로 불화받으려고 했던 정황이 있잖아요. 네. 네네, 삼성을 통해서. 예.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개성공단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아, 예, 예. 예, 삼성을 통해서는 잘못 이야기한 겁니다. 삼성을 거기 또 투자를 시키려고 했었던 예.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얀마 예. 정부로부터 공장 부지를 예, 뭐 예. 50년 정도 무상으로 받아서 거기 입주하려고 하는 공장이 있으면 공장이 조금만 받아도 그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몇십 년 동안. 근데 개성공단이 폐쇄돼서 그런 대체 부지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대체 부지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획부동산처럼 개성공단을 폐쇄한 게 아니냐라는 개인적 추정인데 이게 추가 수사가 꼭 필요한 대목으로 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직 특검을 통해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덩어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보유재산으로는 최순득 씨가 가장 많아요. 최순천 씨도 훨씬 많습니다. 최순천 씨가 더 많아요? 네, 왜냐하면 서양 네트워크스라고 해서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요. 네. 뭐 물론 부동산은 어떻게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최순천 씨가 더 많다고 이번에 나왔습니다. 부동산까지 합쳐서 최순천 씨가 더 많아요? 2,700억 재산 중에서는 최순천 씨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았군요. 예. 물론 최순득 씨도 많습니다. 네. 예, 예. 많아요. 부동산이요. 뭐 예, 예. 10억, 20억이 아니고 예, 1,000억 예. 되니까 예, 다들. 예. 근데 이제 최순득 씨가 그 재산을 불려온 방식에 대한 제가 한번 그 주시에서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채업을 했고 그리고 그 사채업을 하면서 기업의 인수합병 자금을 대고 그리고 나서 주가 조작을 해서 해먹는 전형적인 금융범죄인데 소위 엔터 쪽 비즈니스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 검찰 특수본에서 요 사안을 추가 수사를 하면 저는 이게 덩어리가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엄청난 게. 그게 뭐 또 10억 해먹었네, 20억 해먹었네가 아니라 몇백억, 몇천억에 해당될 엄청난 게 잠겨 있다. 저는 이
최순실 일당에게 가장 큰 벌은 재산 몰수라고 보거든요. 예,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다투는 탄핵하고 무관하게 그리고 정권하고도 무관하게 계속 특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 추진을 청구한 상태이긴 하지만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재산에 비하면요. 물론 지금, 일반인한테 많은 돈입니다. 그렇죠. 예. 100억 있어요? 예. 지금 추가로 특검이 찾아낸 건 200억에 불과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평생 동안 공식적으로 한 사업이라고는 유치원밖에 없어요. 네, 초이 유치원이라고요. 예. 유치원을 경영했었고. 그것이 어떻게. 그리고 이 집안이 공식적으로 했던 사업이 양말 사업이에요, 예전에. 어떻게 몇 천억을 법니까? 양말 사업하고 유치원 해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추적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저는 상설 특검으로 꼭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본인들이 이제 그 이후에 그 취득한 재산을 기반으로 뭐 합법적으로 한 것도 있겠죠. 그건 제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몰수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역사에 기록해 놓지 않으면 저는 다시 부활한다고 봅니다. 이런 사안들. 교과서가 등장했잖아요. 이거 보고 막 배워가지고. 좀 길게 했나요? 또 하나 아쉬운 거 우병우 전 수석에 관련된 수사. 뭐 아무래도 자료가 많이 안 넘어왔다고는 하지만요. 같은 검찰끼리 속칭 좀 봐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좀 더 아쉽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애착이 많으시군요. 관심이. 그거는 근데 특검에서 못하더라도 저는 한편으로는 이 정도까지 일이 됐는데 특수본에서 검찰 특수본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더 할 수 있도록 좀 압력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으로서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특검 수사 발표가 있어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또 다뤄보겠습니다. 2부에서. 오늘 여기까지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박영수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검찰 출신으로 탄핵 소추안 초안을 작성한 분입니다. 민당의 금태섭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예, 잘 지내셨습니까? 검찰 출신으로 이 수사 결과 발표문을 읽으시면서, 이 정도면 몇 점을 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몇 점짜리였습니까? 예, 박영수 특검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봐서는 90점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0점이요? 예,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 사건을 통해서 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해서 어떻게 국정이 농단됐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명하게 밝혀낸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은 10%가 뭡니까? 가장 아쉬운 거라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대면 조사를 못해서 이 국정농단이 일어난 메커니즘은 밝혔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렇게까지 나라를 망쳐놨는지 그 부분이 좀 깊이 조사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고요. 그런데 그건 그 특검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물론 특검의 잘못은 아닙니다. 네. 처음에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다가 안 나오신 박근혜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죠. 예, 그러니까 거긴 감점 요인에 거긴 넣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90점은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의 수사. 네, 우병우 민정수석의 수사 같은 부분이 조금 미진했는데 70일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에 이루어진 수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역대 특검 중에서 가장 성과를 낸 훌륭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이제 언론에 보도는 안 됐지만 개인적으로 이 사안을 나는 주목한다. 혹은 보도됐지만 언론은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 검찰 출신을 보기에 여기에 이걸 캐면 거기 굵직한 게 뒤에 있을 거야. 이런 사안이 혹시? 지금 특별히 어떤 분야라기보다는 일단 두 가지를 하고 지적하고 싶은데 첫째로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통해서 이 국정농단의 기본적인 동기가 뭔가를 밝힌다면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직 사실 본격적인 수사가 거의 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심도 있는 수사를 한다면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그 왜곡이라든가
지금 화이트 리스트, 블랙 리스트가 다 나왔는데 네. 검찰이나 사법부를 이 좌지우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도 있을 수 있겠죠. 검찰, 사법, 예, 국정원.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이 특검 수사 결과가 공정하지 않고 뭐 박영수 특검을 오히려 구속하라는 말도 나오고요. 불법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경기에서 진 다음에 심판 탓을 하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죠. 특검에서도 네.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고 했고 장소나 시간 부분에 있어서도 청와대 쪽 의견을 충분히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나와서 말씀을 안 하시면서 이것을 비판한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인 의견 발표만 할 뿐 질문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어쨌든 나오시지 않고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면서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임명한 특검이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10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 결국은 탄핵 심판에 이제 결론이 날 거라고 추정들을 하는데 네, 지금 맞습니다. 어제 나온 특검의 수사 발표가 이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참고가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럴 경우에? 일단 헌재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증거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역설적으로 봐서 특검에서 지금 드러난 사실들이 지금까지 국민들이 짐작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말하자면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억울했다거나 다른 사정이 나오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이 언론 보도들을 결국 헌법재판관들도 보시게 되는데 구체적인 범죄 사실보다도 대통령은 지금 아무 사익도 추구한 적이 없고 잘못이 없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까지 이 대포폰까지 만들어서 청와대에서 국정을 운영했는지 이런 부분이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보고서가 헌재에도 가긴 갑니까? 가지는 않겠지만 언론에 많이 보도되니까 다 보시겠죠. 물론 헌재에서는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실 거고 그동안 헌재에서도 충분히 심리를 했기 때문에 증인신문도 하고 검찰 수사 기록 등 증거도 봤는데 이번 특감 기록이 검찰 수사 결과와 거의 맥락이 같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심증을 굳히는데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예. 그분들도 사람이니까요, 당연히. 예. 제가 이제 이건 좀 주변 질문인데 특검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이 5만 5천 페이지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특검이 만들어낸 게 또 10,000페이지가 넘고 제가 이런 거 볼 때마다 5만 5천 페이지를 언제 다 읽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에 계셨던 분으로서 5만 5천 페이지를 단기간에 다 읽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출연해서 수사를 하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5만 5천 페이지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저도 검찰 수사 기록을 상당 부분 있어서 읽어봤는데요. 예. 다 읽어봅니다. 저희는 그런 쪽으로는 좀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변호사 할 때도 의뢰인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뭐라도 적어내면은 판사나 검사들은 다 읽어본다. 특히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는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번 읽어봤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도 이 자료들을 나중에 다 봐서 놓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5만 5천 페이지라고 하더라도 마음 먹고 읽으면 며칠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속도 가르칩니까? 이게 5만 5천 페이지를 금방 이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정말 읽다 보면 참담한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또 워낙 흥미진진한 내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검찰 수사 기록을 다 읽고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걸 다 읽는 거군요. 실제로. 예. 저는 그냥 요점만 읽는 줄 알았더니 다 읽는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뇌물죄인데 액수도 너무 예. 크고 예. 이 뇌물죄 부분이 앞으로 뭐 그거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드러난 정도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볼 때 이게 확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제가 그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하면서 그동안 나와 있는 검찰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상당 부분은 그대로 뇌물로 기소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 특검에서는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네. 그 부분을 철저히 보강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뇌물죄로 인정하는데 충분할 정도의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은 비슷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그 증거가 더 보강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죠. 예,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또 다른 식으로 금품을 제공한 그 기업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면은 대가성 부분이 이 배로 이렇게 그 보강이 돼서 그렇겠군요. 뇌물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삼성 그리고 하나지만 예. SK나 뭐 롯데나 그 다른 재벌들도 틀림없이 뭔가 대가를 받았을 테니까 그런 게 보강이 예. 되면 문제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에서 뇌물죄가 인정이 되는 경우는 이 명백하게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상당히 쟁점이 되는데 특검 수사를 통해서 뇌물 부분은 거의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보입니다.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예. 삼성이 장사를 시작한 이래 79년간인가요? 단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는데 이거 하나만으로 특검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싶은데 또 한 가지 아무도 예상치 않았지만 기대치 않았지만 굉장히 큰 성과를 낸 게 블랙리스트 수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될 거라고는 법을 그렇게 잘 아는 본인도 몰랐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뇌물죄는 검찰에서도 뇌물죄 적용을 안 했다 뿐이지 상당히 조사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예. 이 블랙리스트 부분은 검찰 수사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그 명단을 포함해서 완벽하게 밝혀냈고 더군다나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블랙리스트는 지원 같은 것을 못 받게 하는 것인데 예. 이제 전경련을 이용해 가지고 이 관변 단체들의 지원을 한 소위 화이트리스트까지 밝혀낸 것은 기대 이상의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한 번도 평생 동안 또 법적 그 단죄를 받은 적이 없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이 됐다는 것도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예, 그렇습니다. 특검이 정말 앞으로 특검이 나올 때 이제 다른 사안으로 특검이 나오면 항상 이 특검이 거론될 것 같아요. 예. 니네는 왜 그렇게 못했냐고. 근데 이번 사건 자체가 워낙 수사할 점이 많아서 예. 사실은 처음부터 성과를 어느 정도 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서 특검보들과 그 파견 검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사 결과를 보더라도 자세하게 밝혀냈고 못 밝힌 부분은 못 밝힌 부분까지 그 실마리나 단서를 제시하면서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7시간 비선 진료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7시간 부분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해서 뭐 분명히 밝히지 못했지만 지금 특검 수사 결과에서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것처럼 2014년 4월 15일 국무회의 당시에는 시술 자국이 없었는데 예. 17일에는 시술 자국이 있다. 예. 그러면 15일 저녁서부터 16일 오전까지 뭘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예. 그때 어떤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까지 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탄핵이 지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텐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무슨 일이 그 시간 동안에 있었는지 충분히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우려를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전에 밝혔었는데 검찰로 되돌아가면 예. 검찰이 직접 관련된 사안들도 소위 이제 우병우 라인
예, 예. 직접 관련된 사안들도 있을 텐데 검찰이 자기 식구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 그리고 그런 라인에 있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고위직에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가만히 있겠냐. 이런 우려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 반신반의합니다. 사실 그 내부 수사가 가장 어렵고 검찰을 믿기는 어려운데요. 이번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에서 내부적인 수사를 제대로 못 해낸다면 다시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거나 특검을 재가동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특검이나 혹은 다른 그런 외부적인 기관에서 이것을 손을 대게 될 것이고 그 경우에는 검찰이 정말 괴멸적인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아마 검찰도 밝힐 수 있는 데까지는 밝히려는 노력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재산 추정은 어떻습니까? 최순실 관련한 재산에 관해서는 워낙 말도 많고, 이게 역사도 오래됐고, 예, 예. 최순실 일가 쪽에서 나온 증언들도 있고요, 보면. 예, 예. 친식들 통해서. 근데 이제 예. 너무 오래돼서 이게 과연 제대로 밝힐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뭐 김어준 씨도 추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것도 상당한 성과라고 보이는데요. 물론 네. 다 찾아내진 못했겠지만 이 사건의 본질을 밝히려면 맨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좀 그렇죠. 찾아내야 되는데 네. 그 단서가 되는 것이 그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죠? 예, 예. 2천 몇백억 정도를 찾아냈는데 물론 다 찾았다고 보지만 실마리들이나 단서들이 상당히 있을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면 전모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개인의 실력으로 얻은 재산이라면 뭐 전혀 그럴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진짜 무슨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이 어떤 식으로 나갔다든가 뭐 공공이나 국가 재산이 빠져나갔다든가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라도 철저히 추적을 해야 됩니다. 재산이 최초로 형성된 과정도 지금 불투명하고 형성된 재산이 불려지는 과정도 불투명하고요. 예,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도 불분명한데 예. 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 당의 안민석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특검 기간은 끝났지만 검찰 수사 기간은 제한이 없는 것이니까요. 예.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라도 끝까지 파헤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재산, 만약에 그런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관련 법안도 준비되어 있나요? 이 범죄 수익인 경우에는 몰수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워낙 오래된 재산인 경우에는 시효 같은 것이 지나고 그렇겠군요. 입증도 어려워서 그게 다 환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특별법을 만들기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예. 예, 그 어떻게 해서 그 재산이 형성됐는지 밝혀진다면 이 그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마음 놓고 쓰지는 못하게 하는 어떤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역사의 교훈으로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뭐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밝혀서 사실은 기록해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국정 전반에 대한 농단의 전모와 함께 이 재산 부분은 반드시 추적을 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질문인데 이제 공소 유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예. 이 용어도 사실 아닌 일반인들은 최근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기소만 했을 뿐이지 그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 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유죄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쭉 검찰이 해야 되는 노력을 이제 공소유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인력이나 혹은 뭐 지원되는 비용이나 이런 걸 볼 때 큰 문제가 없. 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필요하다면 입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예. 인적 자원이나 이 다른 지원을 해서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수사를 이만큼 해서 밝혀냈는데 재판 과정에서 지원이 충분히 안 돼서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은 사실은 뭐랄까요? 약간 과장해서 말하자면 자원이 무제한에 가깝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 있는 모든 변호사를 동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고 예. 커넥션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동원될 변호사가 뭐
5명이 아니라 5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뭐 윤석열 그 파견 검사를 비롯해서 나가 있는 분들이나 뭐 박영수 특검이나 이런 분들도 형사 사건과 범죄 수사에 대해서 또 공소유지에 대해서는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변호사가 수십 명 달라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 1명 대 변호사 30명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양측이 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충분히 공방이 벌어지면 예. 결국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자, 한 가지 더. 예,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계속 이 공소 유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거기에 이제 특검에 남아있는 분들이 그분도 다 생활인인데,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변호사였던 분들은 자기 생활 규모가 있었을 거 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특검법이 만들어질 때 여야 합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못 이루어진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생활비가 안 나와요,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 개정이 돼야 되고, 예. 그 특검법이 야당에서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특검법을 개정해야 그분들에게 생활비를 마련해 드릴 수 있군요. 예, 그 부분은 네. 입법적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잘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루고요. 저희가 예. 탄핵 결론이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김어준입니다. 2부 여기까지 하고요. 8시 10분에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